안녕하세요. 저는 왕이 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강해군은 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왕으로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강해군의 아버지가 누구면은 선조예요. 그 선조의 가계도를 선조의 일단 업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선조가 한 일을 보면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 동인 서인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거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리고 또 임진왜란이 이때 일어났어요. 선조 때. 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일단 선조의 가계도를 보면은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 바로 강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를 보면은 바로 영민한 때문이에요. 얘 영창대군 태어나기 전에 13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란이 쳐들어왔는데 겁을 먹은 선조는 이제 놀라서 저 멀리 압록강 근처의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 피난을 하게 된 이유는 이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랑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명나라로 튀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나라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되게 많이 화나갖고 경복궁에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피난을 간 상태에서 태자 책봉을 했어요. 강해군을.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회를 엿볼 테니까 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안정시켜라.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총알바지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저희 세자가 왔으니까 다 안정하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해군이 임진왜란의 영웅인 거죠. 뒷배경이었던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다 막 이순신, 의병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뒷배경에 강해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승리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선조의 인기는 당연히 떨어지고 광해군이 인기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선조가 되게 광해군을 되게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그 결혼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임목대비예요, 그게. 임목대비가 낳은 아들이 그 영창대군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영창대군을 당연히 이뻐했겠죠. 그래서 광해군을 이미 세자 책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 자리를 영창대군에게 넘겨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되게 불안했겠죠. 자기가 세자 자리를 뺏길까 봐. 근데 그 불안한 그 몇 년을 그랬으면 16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선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해군의 탄생이 즉위 과정인데 다음에는 이제 광해군이 왕이 돼서 한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그래서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광해군 하면은 대동법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세금제도 개혁안인데 일단 조선시대 세금 제도를 보면은 전세, 역, 공납이 있어요. 전세는 토지세예요. 그래서 지주들이 내는 거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들만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역은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를 가졌으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남자들 16세에서 60세 남자들은 다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납인데 이제 공납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납이 되게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이 공납의 폐단 때문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 공납이 뭐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주가 이 사과가 유명했어요. 근데 특산물이 바뀌었죠. 곶감으로. 근데 이 조정에서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걔네 보고 야 너네 사과 100개를 내 이랬는데 우리 곶감인데 바뀌었어요라고 사또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꿎은 백성들만 이제 이 사과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한 게 박나법사랑 대낙관인데 대신 납부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과가 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사과를 산 다음에 이 백성들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았겠죠. 원래 사과가 100원이라면은 200원, 300원을 줘야지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되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래서 왕이 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너네 뭐야 곶감이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곶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 살 만하겠구나.' 했는데 곶감을 이제 내려고 가져갔는데 갑자기 곶감에 뭐 이상한 게 묻어 있다고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배낚아가 하는 거기 그 곶감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이게 기록에서 보면은 원래 가격의 100 배를 더 내야지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진짜 힘들어서 도망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근데 도망가려고 봤더니 이웃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이웃 것까지 자기가 내야 돼. 그리고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것까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생각한 게 대동법인데 이것은 지주들이 백성들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애들은 조금만 내는 거예요. 이게 지주들이 땅 한 결 단 쌀 12두를 내는 세금 제도인데 이게 땅이 별로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공납에 부담이 없어지고 부자들은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내는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의 종합소득세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광해군이 또 한 일이 그 우리나라 지금의 주민등록증 호패를 다시 시행했고 그리고 소실된 궁궐인 창덕궁 경희궁을 중건했고 그리고 동의보감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업적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의 중리외교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좋은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명나라도 되게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여진족이라고 위에 있던 나라 만주족들이 되게 그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서 후금이라고 세웠어요. 후금을. 그래서 근데 이제 명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후금이 명나라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그 조선한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때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니네가 우리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한 거죠. 당연히 그 명분이나 의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우리 코가 석잔데 누굴 도와주냐. 그리고 후금이 지금 대세인데 우리가 후금을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냐.'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중리외교예요. 그래서 이게 뭐면은 명나라에게 군사를 보내긴 하지만 후금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저희가 명이 두려워서 이만의 군사를 보내지만 우리는 후금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부디 이 병사들을 꼭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내요. 이걸 보면은 광해군은 의리와 명분 대신 실리를 따지는 실용주의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리외교는 전란을 수습하고 민족을 살리는 광해군의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했는데 광해군이 왜 폐위가 됐을까요? 이게 광해군 때가 아까 그 붕상전 정치를 하고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해군이랑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민심을 안정시켰던 게 북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인들은 되게 개방적이고 광해군의 자주적인 중리외교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지검 세력인 서인들은 이제 정권 탈취가 꿈이었죠. 그래서 서인들은 광해군이 하는 게 이제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대동법도 싫고 중리외교 같은 것도 다 싫은 거죠. 얘네들은 명분과 실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기회를 보고 막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 일으킨 게 인조 반정입니다. 이 인조 반정을 할 때 얘들이 내세운 게 폐모살 때예요. 그 아까 보여준 임목대비랑 영창대군을 이게 북인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화근을 없애야 된다고 죽이시죠 이렇게 제거하시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꼬투리인 거죠 얘네한테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폐위가 됐어요. 광해군은. 근데 이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어떻게 됐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서인들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근데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조선한테 우리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광해군이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안 가겠죠. 그냥 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 지냈을 텐데 답답한 서인들이랑 인조가 당연히 이걸 뭐라 그랬어 거절했겠죠. 자기 아버지라 부르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광해군 끝나고 바로 그 임진왜란도 끝나고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지죠. 그래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인조 아들들은 막 청나라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고 되게 안 좋은 시기였죠. 그리고 광해군은 퇴위 후에 강화도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여기서 끝내고요. 사도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사도세자는 광해군보다 더 잘 아시죠?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 왕조 500년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게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현세의 비극적 사건 스캔들인데 일단 그 사도세자의 본명이 이선이에요. 이게 이선이 되게 늦둥이라서 태어났을 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근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자라나게 되죠. 덩치가 커지고 힘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무술에 심취하게 돼요. 근데 또 영조는 문치주의를 갈망하는 군주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모와 반목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틀어지게 된 게 이 대리청정이에요. 이 14년 동안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자가 영조에게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완전 아, 네가 그러고도 세자냐 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했더니 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완전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자에게 아버지랑 꾸중만 하고 화를 내는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이 오게 되는데 그 의대관이라고 의대관 그 옷을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옷이 입을 때 살갗에 닿기라도 해도 그냥 칼을 뽑아서 다 죽이는 거죠, 궁녀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결국 이모화변이라고 하죠. 결국 아버지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영조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텐데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이에요. 장희빈의 남편. 그래서 그 장희빈 아들인 이윤 경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경종은 소론이랑 같이 정치를 하는데요. 경종은 후사도 없고 몸도 항상 아프고 항상 피곤해요. 그러니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소련들은 이걸 항상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노론은 이걸 보고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경종이 곧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연인군 옆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후사가 없으니까 연인군은 세제로 책봉하여 대리청정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연인군에게는 하루하루가 이게 과시방석인 거죠. 이때 이 노론들이 소론의 눈에 닿아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연인군은 진짜 하루하루가 두렵겠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경종한테 그 건강하시라고 올린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경종이 배탈이 나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영조는 이제 왕이 되면서 그러면 세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 천민의 자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배다른 형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 근데 이게 나중에 영조가 그 책을 써요. 아, 내가 진짜 죽인 거 아니라고 이렇게 책을 써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노론이 만든 왕이라는 거. 왕이 되고 보니까 노론이 자신을 허수아비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깐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조에게 이제 꿈나무가 태어나게 되죠. 이선. 근데 이 늦둥이가 너무 예쁘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자를 책봉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린 아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닌 동궁전에서 부모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 세자를 보모하는 그 부모들을 그 경종의 궁녀들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종의 궁녀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간질시키고 무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인사도 원래 아버지한테 하루에 3번씩 찾아와야 되는데 6개월에 1번 오고 1년에 1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불통이 되니까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엄청나게 받고 싶었던 것인데 그걸 이제 몰라준 거죠.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자의 화증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어쨌든 해치우고 싶다.' 이렇게 입에 담으면 안 될 말을 이렇게 내뱉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듣고 이제 영조가 세자를 기조해 가지고 이제 세자는 8일 뒤에 주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도세자가 그린 개인데 이걸 잘 보면은 강아지들이 엄품이 그리워서 꼬리를 흔들며 어미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미개는 등을 돌리고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도세자의 아픔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되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 6장 1절 4절인데 보면은 자녀와 그 부모님과의 그 대화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대화가 단절되면서 그렇게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멀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